AI 기술이 국가를 바꾼다. 전 세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국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이 기술을 움직이는 것이다. 2025년 6월 미국 샌디에이고. 전 세계가 주목한 시스코 라이브 무대 위에 일본은 전세기를 띄워 수백 명의 개발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진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낸 나라였다는 걸. 국민 전체가 AI를 일상으로 바꿨고 기술은 국민을 따라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국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다른 전장, 다른 시대, 다른 목적지로. 일본은 기술자를 훈련시켰고 한국은 국민을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설계도를 전시했지만 한국은 삶을 수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조용히 이긴 나라가 되었는지를 그 중심에서 지켜본 외국인의 시선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릭 모건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일명 NSA 출신의 인공지능 전략 분석관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글로벌 정보기관들과 협업하며 AI 기술이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더욱 냉정했습니다. 감정 따위는 시스템 설계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MIT 디지털 전략센터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2025년 샌디에이고 시스코 라이브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적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입국 게이트 앞에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모여 서 있었고 그들의 가방에는 동일한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통신개발부, AI 기술실. 전세기 타고 온 거라고 했죠?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각 기업이 아예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시스코 컨퍼런스에 나타난 겁니다. 이 장면이 무척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거나 천재지변일 때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도 아니고 지진도 없었죠. 단 하나, AI. 그것 때문에 전 국가가 일어난 겁니다. 시스코 본사의 인공지능 파트너 미팅장에서 저는 마치 군사전략회의 같은 기류를 느꼈어요. 미국, 독일, 인도, 그리고 일본 관계자들까지 숨소리 하나 죽이며 발표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죠. 누가 먼저 기술을 실전화하느냐, 누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 중 한 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의 유명한 IT그룹 전략 총괄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을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AI 전환으로 한 번에 뛰어넘으려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넘지 못한다는 걸 인정했다고요? 거의 20년을 따라잡는다고 외쳤던 나라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린 전 직원을 사비로 샌디에이고에 데려왔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이건 기술 교류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전면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서울의 한 시청 공무원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AI 기반 행정 민원 자동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었고 이미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서류 출력? 없음. 직접 대면? 없음. 모두 디지털 서류 자동 처리, 음성 인식, 민원 접수, 심지어 AR로 민원인이 따라야 할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까지. 일본이 기술을 배우러 왔다면 한국은 기술을 국민 손에 쥐어준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은 아직 개발자가 기술을 다룬다고 믿지만 한국은 국민 전체가 기술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샌디에이고의 전장은 화려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진짜 AI 강국은 무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실감했어요. 며칠 뒤 일본 나고야로 향하게 됐습니다. MIT 디지털 전략센터 측의 요청으로 일본 내 주요 AI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현황을 실사하는 임무였죠.
처음에는 기대했어요. 샌디에이고에서 일본 개발자들이 보여준 열정, 수십 명이 줄지어 서서 기술 브리핑을 듣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이젠 일본도 완전히 달라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도착한 첫 방문지는 나고야 시 외곽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의 R&D 센터였습니다. 정문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AI 전환 2025라는 슬로건이 걸린 현수막, 반짝이는 유리문, AI 파트너십 인증 마크가 박힌 브로슈어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간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같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태블릿도 노트북도 아닌 진짜 종이였습니다. 스크린 대신 회의실 앞에는 백색 칠판이 놓여 있었고 발표자는 손으로 마커펜을 들고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설마 했어요. 혹시 데모인가? 전통적인 방식 일부러 연출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였습니다. AI 시스템 설계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해서 기대했던 GPU 클러스터, API 연동, 학습 파라미터 세부화 같은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고 도표에는 자필로 그린 분산 구조 그림이 덜렁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데이터가 엑셀 출력본이란 거였어요. 아직도 수기로 입력한 데이터를 인쇄해서 검토한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내부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인가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더니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전부 오프라인 저장 방식입니다. 클라우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2025년이 아니라 2005년이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 어떤 분석 보고서도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문장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기술을 다루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차이는 도입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합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한국에서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70세는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직원 도움 없이 혼자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계셨습니다. 버벅임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죠. 여러 번 사용해 보신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출력해 가셨습니다. 그 키오스크엔 AI 기반 음성 안내가 탑재돼 있었고 글씨는 고령자용으로 자동 확대됐으며 실수 입력 시에는 즉시 오류를 수정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작동하고 있었죠. 화면 오른쪽엔 다국어 변환 버튼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AI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기술을 중심에 둔 나라와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 두 나라의 차이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일본은 아직 기술자가 AI를 다루는 나라였고 한국은 할머니도 AI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에서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샌디에이고에서 본 일본은 뜨거웠고 절실했어요. 그런데 정작 일본 본토는 고요하다 못해 허무했죠. 그 간극이 제 안에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금 진짜 기술 중심지는 어디일까? MIT 동료들과 회의를 하다 이 질문을 꺼냈더니 다들 똑같은 도시를 떠올리더군요. 도쿄,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이상하게도 그 도시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장도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짜 기술의 무게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유명한 전자기업이나 연구소 대신 평범한 거리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시청 앞 지하철역,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근의 카페까지. 딱히 기술적인 시설은 없었지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위에는 실시간 혼잡도 예측 알고리즘이 시각화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 바닥에는 파란색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AI 센서가 노약자 보행 속도를 인식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도 기다리는 차도 아무런 불만 없이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선 기술이 인프라가 아니라 공기처럼 작동하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성동구 왕십리의 한 편의점에서 본 장면입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걸고 계셨죠. 순간 저는 혹시나 오류가 나진 않을까 긴장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키오스크는 딜레이 없이 정확히 음성을 인식했습니다. 음성 주문이 진짜 되네. 화면도 자동으로 메뉴를 정리해 보여줬고 글씨 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어르신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심지어 결제가 끝난 뒤엔 부드러운 여성 음성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성동구가 고령자 편의를 위해 시범 설치한 AI 음성인식 키오스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속도와 말투,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따뜻한 기술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IT에서는 기술 확산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기술이 소수 전문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에게 퍼질 수 있느냐가 국가 역량을 가른다고 믿죠. 서울은 그 기준에서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한 시스템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청 통계자료에서 본 한 줄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87%가 하루 3번 이상 AI 기반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대도시 한복판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도쿄는 기술을 설계하는 도시, 베이징은 기술을 통제하는 도시, 하지만 서울은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는 걸요. 도쿄가 아직 설계도를 보고 있을 때 서울은 이미 그 기술로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얼마나 깊이 융합돼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 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AI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로 존재하는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었고, 그날 이후 제 모든 보고서의 시작 문장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미래는 도쿄도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아니다. 진짜 미래는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 머무는 내내 저는 일부러 대기업 연구소나 정부청사 같은 상징적인 공간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선 기술이 어디 숨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 도시가 하나의 작동하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한국에선 기술이 시연되지 않고 살아있더군요. 그날도 비가 오던 오후였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머리 위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평소 광고 대신 이런 문구를 띄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 우천 예보, 우산 대여소 이용 안내. 바로 아래에는 QR코드가 함께 표시돼 있었고 스캔하면 인근 대여소 위치와 비상대피소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어요.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의 반사신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장면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손님이 노트북과 지갑,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더군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건 너무 무방비 아닌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물건들을 훔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이 신뢰를 기본값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기술자를 훈련시켰고 한국은 시민을 준비시켰다. 정확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일본 기업들이 수백 명의 개발자를 미국에 파견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국민 전체가 AI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AI 민원 챗봇을 도입하고 있었고 양천구는 실버 세대를 위한 AI 건강 예측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며 송파구에선 재개발 지역의 소음 패턴 분석 A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진화였어요.
현장 실무자들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움직였고 기술은 그 손끝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서울의 AI는 중앙정부가 끌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이었고 습관이었고 반사작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추격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생활화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뒤쫓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종로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AI 전력 효율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고 이산화탄소 감축 알고리즘이 뽑아낸 최적의 결과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한 도시 전체의 응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혁신국 과장과의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없이 약간은 서툰 한국어로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를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상대는 40대 중반의 과장이었습니다. 거대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정했고 말투는 조용했습니다. 기술을 자랑하지도 성과를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중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없었어요. 수십 장의 프레젠테이션, 기술 수치, 경제 분석. 그 어떤 것보다 이 한 문장이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이끈 나라.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붙잡은 나라. IMF 외환위기, 반도체 산업 붕괴 위협, 북한의 군사 도발, 청년 실업과 초고령화. 한국은 수많은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딪혔고 기술이라는 도구를 무기로 삼았죠. 서울역 뒤편 낙후된 주거지역에 설치된 AI 기상 경보 시스템을 떠올려 봅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알림이 아닙니다. AI가 강우 패턴을 분석해 저지대 침수를 예측하고 인근 주민에게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며 근처 편의점의 생수, 응급약 비축 요청까지 전송하는 완전한 생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의무처럼 다뤘습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도구로 여기고 가능한 빨리, 가능한 넓게 적용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지켜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급식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각 학생의 알레르기 정보와 건강 특이사항이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고 조리사와 영양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별주의 식단을 미리 확인하고 있었어요. 배식대 옆에는 디지털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음식엔 우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알레르기 안내 문구가 자동으로 떴고 일부 학교에선 AI 기반 보조 시스템이 위험 성분을 감지해 미리 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는 사실에 감탄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병원 진료 예약부터 주민등록 등본 출력까지 거의 모든 절차가 모바일에서 5분 내 해결되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분리함으로 자동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와 디지털 기술은 국민에게 빠름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안전과 신뢰부터 지키는 기술이라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을 도입하면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았죠. 어렵다, 낯설다, 무섭다. 우리도 망설였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알게 됐죠.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성공만 반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였고 그 국민들은 절망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 단단한 태도 덕분이었죠. 사실 2025년 샌디에이고 시스코 라이브 행사장에서 본 일본은 확실히 놀라웠습니다.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전세기로 도착했고 행사장 앞엔 일본 AI라고 적힌 배너가 나부끼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강연을 녹화했고 메모를 빼곡히 적으며 실습 세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왜 지금에서야? 일본이 개발자 100명을 보냈을 때 한국은 그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 전체가 이미 기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민센터에서 봤던 AI 민원응답 키오스크, 대구의 시니어 전용 헬스케어 디바이스, 강원도의 산불 예측 드론 시스템, 그리고 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마주친 AI 번역기 키오스크까지. 한국의 기술은 도심과 시골,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에 걸쳐 확산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지금 AI 전환을 선언했다면 한국은 이미 그것을 삶의 기본값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경기도 한 마을에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AI 산불 예측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고 기상 변화와 토양 습도, 인근 공사 소음을 종합 분석해 3일 후 특정 구간의 산불 발생 확률 89%라고 경고했더군요. 그 결과 그 지역 소방대는 사전 배치됐고 드론은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조용히 사람을 지켰던 것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일본의 AI는 개발자 중심이었고 한국의 AI는 시민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AI 도입을 위해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자격 있는 사람만 시스템에 접근하게 설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설계합니다. 기술이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 시민의 언어를 배웁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AI 튜터봇이 학생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수학 문제를 물어봤고 누구는 진로 상담을 했죠. 선생님은 그걸 지켜보며 학생의 심리 상태를 체크했고 AI는 표정,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력 저하를 경고하더군요. 이건 교실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AI가 잘 작동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뒤 2개의 문서를 동시에 책상에 펼쳤습니다. 하나는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 발표한 AI 인재 집중 육성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생활형 AI 실현 보고서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주제, 전혀 다른 문장으로 시작하더군요. 일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반면 한국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AI는 국민 모두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 한 줄에서 갈렸어요. 한 나라는 엘리트를 만들고자 했고 다른 나라는 시민 전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 속에 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시스코 라이브 개막일. 일본 대표단이 전세기에서 내리는 모습은 한 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정복을 입은 기술 병사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세계 무대로 다시 진입한다는 문구가 쓰인 배너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입장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서울에서 본 청년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AI 기반 회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었죠. 그들은 컨퍼런스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상에서 기술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몸에 익힌 시민들을 조용히 세계로 흩뿌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업실증단지, 베트남 하노이 보건소, 에스토니아 디지털 행정청,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교실. 모두 AI의 개념을 나누러 간 것이 아니라 AI가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간 곳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호치민시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아세안 디지털 행정 워크숍이었죠.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가한 30대 초반의 여성 공무원이 발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편은 아니었고
발표 자료도 다른 나라 발표자들처럼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첨단 영상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발표장은 유난히 조용했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무기나 감시 기술로 활용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레기 수거 알림 문자, 민원 자동 접수, 어르신 안부 확인 콜 시스템 같은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곳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AI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서류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행정의 손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현장에 있던 베트남 관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기술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의미를 본 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술을 국민의 삶에 심어놓았고 지금은 그 삶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수출은 칩도, 코드도,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경험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데이터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제네바에서 열린 UN 디지털 거버넌스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행사 마지막 세션은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한국의 디지털 행정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때 남미의 한 중견 관료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AI 시스템을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인 안에서 기술을 봤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민이 어떻게 불편을 덜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거창한 시스템보다 작지만 실용적인 변화가 더 놀라웠습니다. 그날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MIT 디지털 전략센터 주최로 열린 AI 국가 전략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섰습니다. 미국 백악관 기술고문단, 유럽연합 디지털위원회, 중동의 에너지연합,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차관급 관계자들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기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제가 받은 발표 주제는 AI 인프라의 미래, 그 안에 인간 역할이었습니다. 원고는 3주 전부터 준비했고 정제된 슬라이드도 다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무대 뒤에 서자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나 던질 시간이 아니야. 저는 결국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기술을 어떻게 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모든 눈이 제게 쏠렸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장면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다루는 할머니,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던 AI 산불 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해 자동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던 지하철 승강장, 그리고 AI 번역기를 활용해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초등학생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움직이게 했고 기술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 나라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한 고위 관료였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 국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저희는 수십억 유로를 써도 국민들이 기술을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믿었어요. 결국 그 믿음 끝에 기술이 따라왔습니다. 순간 청중들은 조용해졌고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국가의 힘은 자본도 군사도 아닙니다. 기술을 움직이는 국민. 그리고 국민을 믿는 시스템.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침묵이 무겁게 자리를 메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오자 한 중동 국가의 기술부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기술보다 강력했소.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드도 보이지 않으며 경쟁자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진짜 무기는 국민이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 나라 기술도 강했지만 정신은 더 강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무기 분석관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냉철했고 수많은 전장을 숫자로 해석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 그는 무너졌습니다. 전차의 궤도보다 무거운 각오, 포신의 강철보다 단단한 세대의 기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도 온몸으로 살아내는 민족. 유럽의 전략가들이 충격에 빠졌고 나토는 그의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아힘 슈타인, 독일에서 국방기술평가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무기 기술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 자부합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PGH-2000 자주포,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국가는 있어도 우리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않는 국가는 없었죠. 처음 군사학에 발을 디딘 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냉전의 공기가 유럽 대륙을 뒤덮고 있었고 서독은 나토에서 핵심적인 군사기술국이었죠. 저는 언제나 독일의 정밀함과 논리, 냉철한 분석을 무기로 살아왔습니다.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쪽에 있었고 다른 나라는 배우는 쪽이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군수산업 현장을 찾아와 메모장을 들고 배웠죠. 그들은 정확했지만 우리만큼 세련되지 않았고 조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 방산 기술을 흉내내는 수준, 솔직히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 내 수입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처음엔 그것을 일종의 일시적 유행쯤으로 받아들였어요. 조금 빠르고 싸니까 사고 보는 거겠지. 독일 무기처럼 역사가 있는 시스템,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믿었죠. 하지만 얼마 후 제 책상 위에 도착한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든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 체결. 독일산 레오파르트2보다 실전 배치 빠름. 처음엔 헛웃음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을 독일과 비교한다고요? 그 나라는 80년대만 해도 독일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기계 조립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넘겨주고 그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죠. 그런 한국이 이젠 우리보다 빠르고 실전에서 낫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들여오고 노르웨이도 계약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들의 무기 산업이 유럽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하면 너무 감상적일까요? 직접 가보죠. 결국 회의실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2와 K9의 실사격, 운용 능력, 생산 공정 전부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겉으론 냉정한 분석관처럼 굴었지만 속으론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무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별로라고. 그럼 다시 독일 기술의 위험을 복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했고 안내 시스템은 독일보다 더 자동화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수화물도 지체 없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기차는 조용했고 시민들은 혼잡한 와중에도 아무런 언쟁 없이 움직였죠. 지하철역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시내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 서울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호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제가 예상하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 하지만 무기는 또 다른 얘기야. 스스로 위로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소속 중령 한 분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인사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전쟁을 끝낸 독일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아직 멈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을 끝낸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전쟁이 멈춰만 있을 뿐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첫 실사격 참관지는 경북의 한 기계화 보병사단 사격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앞에 서서 K2 흑표 전차가 꺼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검은빛 도장의 차체, 유려한 궤도 움직임,
120mm 활강포의 위압감. 외형만 놓고 보자면 레오파르트2와 충분히 맞먹는 인상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외형보다 중요한 건 내부죠. 이 정도 포신은 우리 독일도 1980년대 후반엔 가능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명령을 대기 중인 전차병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저는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럽, 중동, 미주를 다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 전차병들의 눈빛은 좀 달랐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 그들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실전인 것처럼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위협감이었습니다. K2 전차는 표적 지점을 향해 포구를 조준했고 지휘관이 짧은 구령을 외친 직후 포성이 터졌습니다. 첫 발. 약 1.6km 거리의 이동 표적, 직격. 그 다음 포탄은 각도 조정 없이 1.8km 고정 표적에 바로 날아갔고 세 번째 발사에선 기동 사격까지 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의 오차도 없이요. 곁에 있던 한국 장교가 설명해줬습니다. 실전 배치는 물론 전투 상황 대응까지 시뮬레이션된 기동 사격 훈련입니다. 우리 전차병들은 이걸 매달 반복합니다. 그 정도 훈련을 받는 유럽 군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전시 대비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 요즘 유럽군과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사격 후 복귀하던 전차병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계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실수하면 누가 죽는지 압니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기계보다 먼저 책임감을 말하는 병사라니. 그의 옷깃엔 김하중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렇게 진지하게 훈련합니까?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 그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포탄은 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기술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을 이어가는 방식이자 나라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K2 전차가 포를 쏘는 순간 그건 단지 쇳덩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대의 각오, 가족의 이름, 그리고 무너진 역사의 잔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며 저는 손이 멈췄어요. 포신의 길이, 장전 속도, 사격 정확도 같은 항목이 이상하리만치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군요. K2 전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자주포입니다.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겠다고 고집했죠. 그날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포병부대 장병들은 이미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햇살도 비치지 않은 새벽 6시 40분, 그들은 이미 장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정확한지 마치 포병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포반장의 말투였습니다. 짧고 명확했어요. 감정도 없고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격각도 65도. 장약 3호. 목표 지점 좌표 설정 완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자동화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었어요. 독일 자주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 정도의 반응 속도와 통제력은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곧이어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세 발을 연달아 쏘아냈습니다. 포탄이 공중을 가르고 날아가며 터지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병사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 사격 후 곧바로 포신을 내리고 새로운 각도로 전환하더군요. 3분도 채 안 돼 다음 사격 준비 완료. 포반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는 적이 아직 보이지도 않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을 보고 쏘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전에 끝내야 우리가 살아남죠. 그 말에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인간의 사격이었죠. 사격이 끝나고 대기 중이던 병사들과 짧은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충북 진천에서 혼자 식당을 하세요. 나라 지켜야죠. 그래야 어머니가 안 무섭게 살죠. 포를 쏘는 손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기계는 적을 겨냥하지만 한국군의 손은 가족을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 상황을 전제로 훈련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한 병사는 씩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전쟁은 모의가 아니라 실전이잖아요. 실수하면 죽는 거니까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전쟁을 훈련으로 삼지 않는다. 훈련 자체가 전쟁인 나라였다. 보고서에 기재할 K9 자주포의 명중률과 장전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눈속임일 뿐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넘어선 인간의 정신이었으니까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정확하고 강력한 그 무기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독일에 견주어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최대한 독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왠지 마음에선 뭔가 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걸까?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듣고 싶었죠. 다음 방문지는 어느 육군훈련소와 작전통제실.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20분.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칼처럼 서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장은 이미 병사들의 구보구령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줄만 알았던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몸을 던져가며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야간 사격 훈련으로 바로 이어졌죠.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격이 끝난 뒤 작전통제실에서 만난 중령 한 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린 정전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 70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휴전선 북쪽의 동향, 실시간 감시 화면, 적의 부대 이동 상황. 그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우린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속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이란 언젠가 올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불안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병사 몇 명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DMZ 근처 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고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안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 정확히 이 나라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 병사였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도시를 지탱하는 건 건물도, 차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매일 새벽 깨어나는 젊은이들의 각오였던 겁니다. 이건 군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선 느낄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 위에 쌓아 올린 나라. 한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어 있을 뿐이라며. 그 멈춤을 오늘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예비군과 민방위 체계까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예비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독일조차도 병역제 폐지 이후 사실상 국민과 군대의 분리가 뚜렷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날 처음으로 일반인 같은 군인을 보게 됐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시나요? 한 예비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벗은 건 군복이지 각오는 아니거든요. 그 말이 심장을 세게 찔렀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가 5살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이해하겠죠.
아빠가 왜 아직도 총을 잡는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을 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기억은 희미할 수 있어도 반응은 또렷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눈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중령 한 분이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비군은 재편성 자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선 국민 자체가 전력입니다. 국민 전체가 군사력이라는 개념은 독일처럼 군은 군, 민은 민이라는 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군대가 해산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 퍼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민방위 훈련장이었습니다. 40세를 넘긴 남성들이 방독면 착용법, 화재 진압, 비상대피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가장들이었지만 그들의 훈련 자세는 현역 못지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성이 말했어요. 젊을 땐 총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휘슬 하나로 가족을 지켜요.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일엔 나이도 무기도 안 따집니다. 그 말에 어딘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나라였던 겁니다. 제가 있는 독일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며 논리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밀도가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전쟁은 멈췄을 뿐이라고 믿는 한국. 그 차이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장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포나 전차가 아니라 바로 무장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추가로 계획한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K2와 K9에 대한 기술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귀국 일정도 조율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제가 맡은 임무는 이미 다 끝난 셈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본부로부터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K2 전차 부품 공동생산 협력안 검토 요청.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 공정, 납기 신뢰도, 인력 품질까지 전반적 실사 바람.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동생산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 단순히 기술을 검토하라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한때 기술을 전수해주던 한국과 이제는 같이 만든다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었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선 이미 한국의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감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시를 받았고 곧바로 한국 국방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협력안 검토 명분 하에 K2와 K9을 생산 중인 방산 공장을 실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고 창원에 위치한 해당 공장을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공장 굴뚝, 반듯한 논밭, 수출용 화물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그 옆을 따라 걷는 이른 새벽의 농민들. 산업과 자연이 겹쳐진 풍경. 전쟁은 멈췄지만 긴장감은 꺼지지 않은 이 나라 특유의 공기. 창원 방산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묵직한 정숙함이었습니다. 작업장마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 사이엔 장인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어요. 한 조립라인 옆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기술자가 포탑 조립 부품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작업복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81년부터요. 그땐 여기가 그냥 밭이었죠. 그때는 트랙터 굴렀어요. 그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6.25 끝나고 논일하셨고 저는 그 땅 위에서 포를 만들어요. 그는 포신에 윤활유를 바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포는 적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도구예요. 애들이 다시 총 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순간 철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강철이 아니라 각오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는 내내 사진이 하나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 방산 1세대 근속 30주년. 거기엔 60대 70대로 보이는 기술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공장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그 세대의 기억과 손끝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총으로 싸운 나라가 아니다. 무너진 땅 위에 손으로 일어선 나라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미래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군사 일정으로 참전 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기와 훈련, 산업과 정신을 봤다면 이제 그 모든 시작점에 있었던 전쟁의 기억을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도 전쟁을 살아있는 현실로 여기는지를 설명해줄 마지막 열쇠라 생각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참전용사회관. 건물은 오래됐지만 안에는 엄숙한 공기와 멈춰 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구부정한 허리,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흉부의 명찰 대신 옛 군번표를 달고 있었어요. 한 어르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1932년생, 이름은 이기준.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란 마음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총알이 하루 500발도 부족했어. 군복도 장화도 없이 흙탕물에 엎드려 싸웠지. 근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워서 싸운 게 아니었어. 뒤에 마을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지면 다 잃는 거였거든. 분석, 기술, 전략이 아니라 지면 다 잃는다는 감정 하나가 전장을 지배했다는 말. 그건 군사이론서에선 결코 배울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었던 이유는 내 자식한테, 손자한테 그걸 쥐어주지 않기 위해서였어.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내가 끝장 보려고 했던 거지. K2의 장갑 두께, K9의 포구 속도. 그 어떤 무기 수치도 지금 이 한마디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도 전쟁 속에 삽니다. 손자들이 군대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고맙지. 그 애들 덕분에 이 나라가 멀쩡한 거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군인은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기억을 계승하는 한 줄기 혈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무기를 움직이는 정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울역에서 장병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얼굴, 깨끗한 군복,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손. 하지만 그들 속엔 분명 제가 만난 참전 용사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국은 기억을 무기로 삼은 나라였어요. 총이 아니라 기억이 전쟁을 막았고 그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기억을 잊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K2의 포신 사거리, K9의 장전 시간, 예비군 편제 수치, 민방위 훈련 동원율. 보고서 초안은 이미 절반 이상 써두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분석은 했지만 설명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고 도표에도 없었어요. 전차병의 눈빛, 기술자의 손, 참전 용사의 한숨, 그리고 아버지의 휘슬과 손자의 경례 사이에 흐르던 감정. 그게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 한국에 도착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그저 정전국가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깨어나는 민족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국방연구소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무기의 유럽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달라.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K2와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이 민족의 기억이 금속 위에 녹아든 실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저는 나토 전략연구팀과 독일 국방기술국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수십 명의 정책관, 군장교, 전략가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성능만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기술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긴 적 없는 전쟁의 기억, 무너지지 않은 국민의 각오, 그 감정들이 철보다 단단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정신을 언급한 제 보고는 처음이었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선 새벽 5시에 군인이 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깨어나 전쟁을 막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매일 막고 있었던 이유를 봐야 합니다. 한 전략관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하다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민족입니다.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막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기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포신을 만지던 기술자의 손, 총을 들었던 전차병의 손, 그리고 휘슬을 부르던 민방위 아버지의 손. 그 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졌던 땅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강한 나라를 찾으러 떠났다가 깨어있는 민족을 만났다. 그리고 그 정신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